역전다방 대망의 유고슬라비아 전쟁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정치 군사적으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발칸반도를 거쳐야 돼요. 항상 이 길목이 그런 거 그렇죠.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쪽에서 들어오면서 이게 막 섞이게 되거든요. 네. 한 동네에도 엄청 섞여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갈등이 훨씬 더 커지게 돼요. 2차 대전 시기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1941년 봄 히틀러가 전격적으로 유고 침공을 결정합니다. 그 결과 완전히 앞에서 뒤에서 다 협살당하면서 불과 4월 17일에 11일 만에네요. 그렇죠. 덕분에 어쨌든 유고 군인은 많이 죽지는 않았고. 그러네요. 오히려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는데 다 이제 무기 버리고 항복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산으로 다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크로아티아 쪽에서는 우스타샤라는 조직이 우스타샤?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세르비아 쪽은 이제 체트니크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스타샤가 이제 독일의 점령 정책에 협력을 하고 거기에 또 편승을 해서 자기들의 그동안 구원을 여기서 갚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꼴보기 싫었던 이 세르비아계 사람들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잡아다가 학살을 합니다. 이게 가면서 에스컬레이터가 되는 거예요. 서로 이걸 주고받게 되잖아요. 세르비아 놈들, 크로아티아 놈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유고 내전 이전에 지금 한참 전인 2차 대전을 이렇게 하는 게 네네. 사실 뒤에 벌어질 그 끔찍한 만행의 씨앗이 여기서 다 거죠. 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네. 독일이 밀고 들어왔죠. 세르비아가 반격을 하려고 했지만 뭐 허물어졌죠. 그리고 크로아티아는 오히려 도왔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두 국가가 나눠져서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해서 유고 연방이 독일 지금 지배하에 들어가 있는 상태죠. 네. 여기까지 지금 저희가 이해를 한 상태죠. 그렇죠. 네. 그리고 분리된 상태에서 또 각 민족들은 서로 이미 이때서부터 죽고 죽이기 시작을 한 것이죠. 서로 미워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저항 세력이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어허. 그게 누구죠? 우리 샬공님. 티토. 네. 정말 이름은 정말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그 유명한 티토가 여기서 등장을 하기 시작했죠. 티토는 이미 이제 1930년대 후반에 스탈린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유고슬라비아 공산당 총석이었습니다. 네. 그때부터 이미 빨치산 활동을 하고 싶었었는데 소련이 그때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독일이 소련을 공격한 41년 6월에서 이제 소련에서 지령을 내리거든요. 이제 독일에 맞서서 총 벌기를 해라. 어허. 그때 이제 티토가 파르티산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요. 근데 이름이 왜 파르티산일까? 보면은 파르티산은 사실 중립적인 용어입니다. 이데올로기적으로. 그럼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빨치산이라고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공산당 조직처럼 이렇게 부르지만 아, 빨치산이 원래 파르티산이야? 네, 파르티잔입니다. 근데 원래 파르티잔은 사실 나폴레옹이 스페인 원정 갔을 때 저항했던 사람도 파르티산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비정규군 혹은 게릴라를 통칭하는 그런 명칭이에요. 게릴라가 원래 뜻이 네. 군복 입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티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같이 중립적인 용어를 내세움으로써 공산당을 반대하는 세력들도 포섭하려고 하는 혹은 중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던 거죠. 오케이, 여기서 그러면 네, 이 사람은 세르비아계예요? 크로아티아계예요? 둘 다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주축 파르티산의 주축은 세르비아계인데 티토 같은 경우는 아버지는 또 이제 크로아티아고 어머니는 슬로베니아고 와이프는 또 세르비아고. 그리고 이 파르티산 조직의 각 민족들의 핵심 인물들을 대표로 또 앉혀요. 그러니까 나름 전국적인 조직이 됐고 밸런스를 민족별로 밸런스를 갖춘 그런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체트니크 같은 경우는 티토의 파르티산보다 2달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둘 다 목표가 뭐냐면 독일군을 축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방법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체트니크가 나중에 성격이 변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있었는데 체트니크의 지도자가 미알로비치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철저한 반공주의자였어요. 유고 왕국 자체가 굉장히 왕정과 공산주의는 사실 물과 기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체트니크의 스탠스가 장제스랑 비슷한 측면이 있던 것 같습니다. 장제스도 사실 굉장한 반공주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일보다도 공산당을 때려잡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시안 사건 이전에는 사실 항일 공격보다는 초공에 더 집중을 했듯이 미알로비치의 생각은 이거였다고 해요. 물론 우리가 지금 독일 저 침략자들에 맞서 저항은 해야겠는데
우리가 여기서 힘을 다 뺄 필요가 없다. 어차피 독일은 이게 연합국이 결국에 다 뛰어들기 시작하면은 잘 못 버틸 수도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 독일과 지금 맞아 싸우는데 힘 빼지 말고 대신 이 기회를 이용해서 공산주의자들을 우리가 때려잡아야 된다. 그리고 저 크로아티아에 계속 준동하는 저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의 분리주의자들을 때려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자꾸 생각이 돌아가는 거죠.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미하일로비치 같은 경우는 되게 소극적인 그런 작전을 펼쳤던 반면에 파르티산은 대단히 적극적인 작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애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언제 어디서든지 가능하면 적을 공격하라는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적극적인 무장 투쟁. 산악 지역에 숨어서 게릴라전을 아주 활발하게 이제 수행을 하고 반면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당하다 보니까 보복 명령을 내려요. 만약에 우리 독일군이 한 명이 살해당하면 유고인 50명을 살해를 해라. 세르비아인. 세르비아인. 네. 그다음에 부상을 당하면 25명을 죽여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희생이 그래서 큰 거죠. 파르티산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주민들에게 이제 독일군의 증오심을 자극을 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파르티산 활동에 적극 가담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파르티산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 이런 흔히 말하는 비정규전 혹은 게릴라전에서는 결국 주민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주민들이 니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잖아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의 명분을 확실하게 확보를 했죠. 티토는 우리는 누구랑 싸우냐면 우리는 애국심을 발로를 해서 독일을 추출한다. 우리는 어떻게든 독일의 그런 만행으로부터 너희를 구한다.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민협조 같은 경우도 대단히 이제 뛰어나게 능력껏 잘합니다. 명분이 있었잖아요. 네. 마오쩌둥이 그랬던 것처럼 파르티잔들은 산에서 싸우기 때문에 네. 보급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나쁘면 일단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가서 토지 개혁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 다 자기들 편으로 만들고 네네. 뭐 들어와서 피해를 입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이런 세상에 한번 살아보고 싶어. 네. 이제 가는 것처럼 그렇죠. 여기도 똑같은 이제 이 주민들을 자기들 편으로 만들어서 자기들 생존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공산당이 제일 처음에 그 지역에 가서 토지 다 뺏어갖고 주민들한테 다 나눠주고 이렇게 한 것처럼 이들도 이 주민들의 민심을 쫙 먼저 얻어놓고 독일군하고 싸우는 거고. 근데 이제 파르티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 공산주의적인 색채를 많이 드러내지는 않아요. 오히려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는 유고 전체 어떤 민족적 애국심에 많은 호소를 하면서 전체를 포섭하려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르티산이 전국적으로 세를 불리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이 됐던 부분이 바로 그 민족주의의 전체적인 강조였어요. 그리고 일단은 독일군이 침략군은 맞잖아요. 네. 침략군은 맞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침략을 했더라도 별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넘어갈 수 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야, 우리 독일군이 한 명 죽였으니까 이 마을에서 두 집 걸로 하나씩 나와. 그리고 처형시켜버린단 말이죠. 이거면은 얘기가 이제부터 완전히 달라져요. 한마디로 게릴라가 물고기라면 이런 주민들이 물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완벽하게 이때부터 물이 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 물고기인 게릴라들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유고 사람들 입장에서 독일에 항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체트닉 쪽으로 많이 붙었습니다. 체트니크 쪽으로 많이 붙었는데 기대와 달리 미하일로비치가 굉장히 공격에 소극적이니까 이게 뭐야, 왜 우리 독일군과 안 싸워요? 좀만 기다려봐. 지금은 독일이랑 싸울 때가 아니야. 지금은 저 공산주의자들 잡는 게 먼저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거에 못 견딘 사람들이 점점 더 적극적으로 싸우는 이 파르티잔, 티토의 파르티잔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민심이 조금씩 기울었죠.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은 7월 4일을 어떤 날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미국의 독립기념일로 알고 있죠. 그렇죠. 대부분 우린 7월 4일 하면은 미국의 독립기념일. 저는 영화 제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4일생. 우리 또 톰 크루즈. 네. 이 형은 어떻게 빠지는 데가 없어. 사실 유고슬라비아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어떤 날이냐면 티토가 이끄는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이 나치 독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날이에요. 선전포가. 전쟁 선포일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한 국경일로 삼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체트닉스건 파르티잔이건 곳곳에 남아있던 유고슬라비아 군의 무기들을 다 그냥 주워갖고 그냥 사람만 모으면은 쉽게 저항 세력이 될 수가 있으니까 초기에 이게 굉장한 위협이 됐죠. 그래서 1941년에 우스타샤 같은 이 친독 세력이 있고 저항은 하지만 소극적인 체트닉스가 있고 이제 적극적인 반독 항쟁을 펼치는 이제 파르티잔이 이 3축이 형성이 된 데까지고 독일군도 이제
이렇게 유고슬라비아 내에서 무장 세력들이 크게 대두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리스나 동쪽으로 병력과 물자를 보내기 위해서는 유고슬라비아에 철도를 지나가야 되는데 빨치산들이 집중적으로 공략한 게 이 철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기차들이 파괴되고 하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여기 이대로 놔두다가는 얘들 크게 성장을 해서 정말 위험하겠다 싶어갖고 이제 1941년 후반부터 슬슬 토벌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유고슬라비아 입장에서는 크게 7번의 대토벌전이 있었다고 얘기되는데 사실 초반 토벌전은 그렇게 큰 수준은 아니었어요. 우스타시아나 아니면 이탈리아군 정도 투입해서 뭘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슬슬 독일 정규군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1943년 1월부터 4월까지 팔바이스라는 그 백색 작전을 펼쳐갖고 이때 독일군이 4개 사단을 투입하고 이때 제7 SS 산악사단, 뭐 프린츠 오이겐 같은 부대들을 해서 대포위전을 쫙 좁혀 들어갔는데 이 일대가 유고슬라비아 남부가 굉장한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포위망을 좁혀가다가 결국에 파티잔들이 그 사이를 빠져나가요. 약한 고리들, 주로 약한 고리들이 크로아티아군이나 뭐 이런 체트닉들 이런 쪽들 사이를 싹 빠져나가서 포위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고요. 빠져나갔어 라고 하니까 곧바로 이제 독일군이 이 43년 5월에 다시 한 번 더 전투력을 끌어모아서 이번엔 파일 슈바르트 흑색 작전을 펼칩니다. 이때는 독일군이 추가로 독일군 정예부대 중에 하나인 제1산악사단을 투입합니다. 제1산악사단을 투입해서 이번에는 몬테네그로 쪽으로 빠져나간 이쪽에 포위망을 구축을 해서 밀어붙이기 시작하는데 이때 영국의 스탠스가 슬슬 바뀌기 시작합니다. 영국이 사실은 처음엔 체트니크를 지원했어요. 당연히 영국 입장에서는 왕당파이고 그다음에 블로이비츠 같은 경우는 정규군의 대령 또 출신이에요. 네. 그리고 영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산당에 대해서는 부분이 두려움이 당연히 있는 거고. 공산당을 막아야지. 네. 그런데 왜 영국이 결국에는 티토의 파르티산을 지원을 하게 됐겠습니까? 그만큼 적극적으로 저항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는 여기서 필요한 거는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독일을 막아야 된다. 그렇죠. 맞아. 네. 독일군을 괴롭혀야 돼요. 근데 네. 잘 보니까 티토의 파르티산이 가장 독일군을 잘 괴롭혔고 이때 비밀 특사단을 파견합니다. 진짜 파티잔들이 잘 싸우는지 보기 위해서 특사단을 파견하는데 여기서 유명한 분들이 등장합니다.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윌리엄 디킨 데위라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들 들었을 때는 유명한지 몰라요. 아,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바로 우리 원장님과 비슷한 분입니다. 이 디킨 데위가 어떤 분이냐면은 옥스퍼드대에서 근대사를 전공한 역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전쟁이 나니까 특수부대 자원을 해서 이곳 유고전선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 사람이 티토도 만나보고 싸우는 걸 보니까 얘들 좀 싸울 줄 안다 싶어갖고 드디어 이제 본국의 보고서를 멋있게 만들어서 올립니다. 근데 원장님이 아니라 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 그렇죠. 현역이잖아요 지금. 제가 양보할게요. 알겠습니다. 또 이 사람이 재밌는 이력이 있는 게 이 사람이 처칠과 되게 가까웠어요. 처칠이 문필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전쟁 중반에는 자기 선조인 말버러 공작의 전기를 쓰기도 했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2차 세계대전 회고록을 써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 혼자만 쓴 게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이제 글 좀 손봐주고 그 중에 한 명이 디킨 데위였어요. 역사학도 문필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잘 보고서 써서 올리니까 처칠이 이렇게 잘 싸운단 말이야? 하면서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5차 포위전이 끝난 다음에 바로 있었던 것이 카이로 회담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카이로 회담 때 우리는 티토를 지원한다. 그러니까 그때 나오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당시에 티토가 굉장히 유화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네. 당연히 공산주의지만은 공산주의 색 잘 안 드러내고 우리는 독일을 몰아내기 위해서 사적 소유 다 인정할게, 사기업도 인정할게, 심지어 우리 전쟁 끝나면은 자유선거 할 테니까 총선거하겠다.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항독에 매진하자라고 해서 영국이 그래 저 정도면 됐지, 저 정도면 뭐 사상도 건전하구만 해서 이때서부터 티토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영국이 보기에는 싹수 있는 인물로 보네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지중해를 통해서 사실 아드리아의 해안 쪽은 독일의 방비가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이쪽을 통해서 이 영국의 지원 물자들이 이제 쏟아져 들어가고 이걸로 파티잔들이 점점 더 무장을 강력하게 해서 병력이 점점점 이제 세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43년 토벌전이 실패한 다음에는 독일이 이제 함부로 토벌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1944년에 동부전선에서는 점점점 이제 소련군에게 지기 시작해갖고 밀려오니까
이때 어떻게든 여기서 상황을 뒤집어야 돼라고 하면서 아주 전격적인 작전을 한 번 더 계획합니다. 그게 바로 티토 암살 작전이었죠. 지금은 육상에서 포위망을 짜갖고 들어와서 섬멸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공수부대, 특수부대를 이용해갖고 바로 그 사령부에 떨어져갖고 이 티토를 제거하고 파티잔의 이제 수뇌부를 섬멸시키겠다는 작전을 펼칩니다. 이게 바로 운터네멘 으셀슈프웅. 으셀슈프웅은 이제 체스에 보면은 나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말처럼 생긴 그 나이트 움직임을 갖다가 으셀슈프웅이라고 하는데 나이트가 보면 이렇게 파짝파짝 뛰어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전격적으로 뛰어간다는 건데 그래서 이를 위해서 독일군은 무장친위대 소속의 특수공수대대를 갖다가 동원합니다. 이게 제500SS 강화역병 대대였는데 여기에 그리고 그 임무의 책임을 누구한테 주냐면은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 누굽니까? 오토 슈콜체니. 그렇습니다. 오토 슈콜체니에게 맡깁니다. 진짜. 오토 슈콜체니가 유명해진 거는 요 이전에 43년 말에 이탈리아가 항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솔리니가 연금이 됐는데 그 구출 작전 그걸 갖다가 독일이 구출 작전을 펼칩니다. 이것도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그때 그걸 지휘한 게 오토 슈콜첸이었죠. 근데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흉터가 막 이렇게 되네. 저 흉터가 뭐 결투하다 생겼다는 얘기도 있고 많아요. 아니 그 무솔리니 구출 작전도 참 영화 같더라고요. 네, 정말 극적인 장면이었죠. 네. 티토를 잡기 위해 오토를 보냈군요. 그렇죠. 이들이 이제 침투에 들어가서 어디에 그럼 사령부가 있는지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드르바르라는 곳에 이 티토의 사령부가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공수 준비를 하는데 막판에 오토 슈콜체니는 빠집니다. 네. 이제 보안 문제 때문에 오토 슈콜체니는 막판에 이제 빠지고 대신에 어쨌건 이 대대가 드디어 1944년 5월 25일에 기습을 펼칩니다. 그래서 글라이더를 타고서 이 드르바르에 낙하해갖고 여러 거점을 장악하고 핵심 부대가 이 티토의 은거지가 어디 있었냐면 드르바르 위쪽에 절벽이 있는데 절벽 중턱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막 가서 포위망을 좁혀가면서 거의 뭐 그 앞에서 총격전을 벌일 지경까지 갔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저항이 너무 거셌습니다. 그래갖고 병력이 부족해서 한창 총격전을 벌이는 사이에 한번 격퇴되는데 그 사이에 티토가 구사일생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거의 잡았는데 빠져나가고 결국에 파티잔들이 대대적인 반격을 해서 이 대대는 또 거의 한 70~80%가 전멸 직전까지 가는 그런 거의 작전이 그래서 실패로 돌아갔죠. 오토 스콜체니가 거기 있었다면 어땠을까? 뭐 좀 달라질 수 있었는데 오토 슈콜체니가 뒤집기엔 약간 좀 힘겨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래도 여기에 투입된 부대는 정말 최강 친위대 중에서도 뽑은 병력인데도 네. 이렇게 싸웠다는 건 진짜 티토의 파르티잔들이 정말 잘 싸웠네요. 근데 네. 이런 일들이 당시 1940년대뿐만 아니라 뭐 2001년에 이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쳐들어갔을 때도 비슷하게 똑같이 일어납니다. 빈라덴 잡기 직전까지 갔다. 그러니까 미국이 해병대나 특수부대 사상 최고의 부대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뭐 토라보라든 뭐 아나콘다 작전 이럴 때 보면은 현지인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그물망을 쳐놓고 탈레반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약한 고리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탈레반은 현지의 아프가니스탄 군대에 그거를 막 뇌물도 주고 하면서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소탕 작전이 변변히 이제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에 이제 선택해야 되는 부분은 참수하는 거, 특수부대를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비슷한 게 이제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결국에 독일군은 여기서 티토는 못 잡고 티토의 원수 제복만 이제 노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그때는 선전해줘. 우리가 티토를 잡아 죽였다. 그렇게 해서 선전도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창피한 거잖아요, 저거. 아니, 티토가 잡혔으면 지금 우리가 이거 유교 전쟁도 안 해요. 근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고맙게 생각해야 그런 모르는 건데. 후계자가 또 있으니까. 이거 뭐 하여튼 제가 약간 저는 그렇게 베트남도 그랬잖아요. 호치민 죽고 났어도 네. 그또 후계자가 네. 또 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지껏 들으면서 독일군하고 가장 잘 싸운 건 티토였네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어.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인물이 티토 말고 한 명 더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랜돌프 처칠입니다. 처칠이요? 윈스턴 처칠의 아들이 여기 있었어요. 지원부대? 네, 이 당시에는 티토를 지원하면서 영국 고문단들이 파견이 되었고 이제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그때 연락 장교의 한 명으로 이때 처칠의 아들이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잘못했으면은 처칠의 아들까지 죽을 뻔했어요. 영국이 이제 티토를 지원하면서 그 티토가 이제 무기를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어떤 무기가 가장 많이 필요하냐. 많이 뭐 총도 필요하고 탄약도 필요하다 그러는데 의외로 박격포였다고 하더라고요. 산악 지역에서 박격포가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네. 이 독일군의 공격이 실패했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굉장히 박격포가 정확하게 날아갔대요. 독일군한테. 거기서 떠도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명히 영국군 군사고문단이 와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영국군이 훈련도 많이 시켜주고 장비도 많이 지원해주고. 자기가 살던 지역이니까 지형도 잘 알고 장점이 있죠 분명히. 네, 그래서 빠져나간 티토는 결국에 그 다음엔 거점을 아드리아의 중간에 어떤 비스 섬이라는 조그만 섬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티토를 만나기 위해서 처칠까지 직접 날아오기도 하죠. 처칠과 티토의 관계는 대전 중에 이렇게 끈끈한 관계였습니다. 천하의 독일군을 애먹이면서 타임즈의 표지 모델까지 했던 티토. 근데 이 티토 본명이 아니라면서요? 예, 본명이 따로 있어요. 본명이 이제 요시프 브로즈라는 별명이 있고요. 완전 다르네요. 예, 티토는 활동명입니다. 다 활동명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뭐 샤를 같은 그런 네, 느낌. 그렇죠. 근데 이 이름에 대한 티토의 이름에 대한 거는 좀 썰이 있는데 티토 고향이 이제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국경 지역에 있는 이제 큰롬베츠라는 곳인데 여기서 가장 흔한 이름이 이제 티토였다라는 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세르보 크로아티아어에 따르면 T가 너고 토가 이것이라는 겁니다. 너 이것? 네, 그래서 네가 이것을 해라 이런 의미로 뭐 티토를 약간 만들어낸 듯한. 네, 그거는 뒤에서 좀 만들어내는 썰 같긴 한데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티토가 본명은 아니라는 거다. 근데 우리에게는 본명보다 활동명이 더 잘 알려지게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조금 이제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소련 이야기도 나왔고 영국 이야기도 나왔고 이제 티토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이 세 축이 서로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처칠과 스탈린과 티토의 동상이몽에 대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스탈린하고 처칠 같은 경우에는 유고슬라비아를 소련과 영국이 전쟁 끝나면 5대5로 나눠 갖기로 합니다. 분할을.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그리스 같은 경우는 영국이 9, 소련이 1,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소련이 9, 영국이 1인데 유고슬라비아 같은 경우는 5대5로 나눠 갖기로 그렇게 했는데 티토가 이제 독일군을 딱 몰아낸 이후에 유고 연방을 만들어버리고 독자 노선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영국과 소련 입장에서는 둘 다 뒤통수 맞은 거죠. 티토한테. 서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오히려 그 땅을 차지한 거는 이제 티토의 유고 티토도 연방. 약속을 했어요. 티토는 그 사이에 없었죠. 그렇죠. 두 자기들끼리 남의 나라 나눠가기로 한 그렇죠. 거잖아요. 네.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니라 남의 배 가르려다가 못 가는 것 뿐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영국은 이제 독일이 항복한 후에 아까 이제 티토가 자기는 이제 공산주의 안 할 거다. 난 총선거 할 생각도 있다. 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민주주의 정부가 새로워질 거라고 이제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티토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 티토를 도와준 부분도 있고요. 그렇겠죠. 근데 사실 티토가 했던 거는 민주주의 정부를 세운 게 아니라 처칠과 약속을 깨고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이제 좀 뒤통수 맞은 격이 됐고 또 이제 소련의 영향력을 받는 그런 국가들은 보통 이제 소련의 위성 국가가 되고 스탈린의 지시를 보통 따릅니다. 근데 이제 티토 같은 경우는 그런 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그리스 내전에 개입을 해서 게릴라를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독자적으로 동유럽 국가들과 교섭을 하는데 스탈린 눈에 봤을 때는 나보다 더 영웅 행세하려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티토를 눈의 가시로 여기게 됐고 결국에는 코민포rum에서 유고슬라비아를 축출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스탈린은 유고 공격 계획까지 계속 가지고 있을 정도로 티토의 유고슬라비아를 대단히 어떻게 보면 이제 꺼림칙하게 이제 생각했던 부분이고 전쟁 중에도 그런 네네. 일들이 있었던 것이 처음에는 당연히 티토도 대독 봉기를 시작한 다음에 스탈린의 뭐 지령을 받고 뭐 좀 도움을 얻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 프롤레타리아의 전위 부대라고 좀 제대로 된 부대를 만든 날이 딱 날짜를 12월 21일로 맞췄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스탈린 생일이었거든요. 서기장 동지를 위해서 딱 이날에 맞춰서 우리가 부대를 조직하고 명령만 내리고 잘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스탈린이 그때 쌩 깠죠. 네. 스탈린이 굉장히 불안하게 봤습니다. 민족주의 세력이 강한 이 유고슬라비아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좀 강해지면은 얘들이 나중에 어떻게 할지. 좀 우리한테 반길 들지 않을까 싶어갖고 쟤들은 못 믿겠어라고 지원을 안 해줘요. 이게 좀 맺혔었죠. 전쟁 중에도. 심지어 이런 갈등이 있는 과정 중에서도 티토는 공개적으로 나는 스탈린의 충복입니다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 플레이를 계속했던 부분이 외교를 있고 엄청 잘하네. 네, 근데 저는 티토가 대단히 전략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제 44년 말에 보면은 소련이 이 지역으로 진공을 해옵니다. 근데 이제 티토가 그 전에 스탈린을 만나요. 유고 안의 작전은 내가 하겠다.
소련군이 오면 불필요한 희생을 초래할 수 있고 이건 전략적으로 더 불리해질 수 있다. 너희는 오히려 동유럽에 있는 이 국가들을 정리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이제 설득을 시킵니다. 스탈린을. 그러면서 결국 독일군이 항복할 지점에 유고슬라비아 내에는 유고군밖에 없었던 거예요. 빨치산밖에. 그러니까 영국은 이미 상륙해서 없었고 스탈린의 소련 군대도 진주를 못했던 거고. 그러니까 두 국가가 군대가 들어왔으면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만도 했던 게 1945년 1월이 되면은 네. 파르티잔 병력이 맞습니다. 80만 명이 깜짝 놀랐죠. 더 이상 게릴라가 아니지. 네. 부대 물론 편제가 작긴 하지만 52개 사단, 네. 222개 여단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 전력으로 독일군도 이 지역에 수십만 명의 병력을 투입했음에도 결국에 힘을 못 쓰고 거의 자역 해방을 했기 때문에 소련군이 비집고 들어올 틈도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을 통해 가지고 연합군이 빨치산 세력을 정식으로 인정한 유일한 곳이에요. 네. 다른 데도 사실은 저항한 곳이 굉장히 많은데 네네. 그래도 하나도 인정을 안 했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뭐 임시정부 광복군 인정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필리핀에서도 그 농민 조직들을 인정 안 했고 근데 티토는 인정을 한 거죠. 그만큼 역할이 컸다는 이제 역할도 방증인 거죠. 컸고 네. 그만큼 세력이 큰 거죠. 네. 굉장히 그러니까- 잘 조직화돼 있어.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인정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영국과 스탈린 이미 외교적으로 관계가 다 형성이 네. 되어 있는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티토는 소련의 위협을 받자 어디에 손을 내미냐면 이제 서부 쪽에 서방 쪽에 손을 내밀었고 냉전 시대 이제 서방 세계는 티토 유고로 이제 군사적 지원을 해주게 됐고 나중에 설명하시겠지만 티토가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갈 수 있는 이제 길이 형성이 되는 거죠. 지금껏 보면 어떤 전략적인 선택과 전투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선택 네. 줄다리기도 엄청 잘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7개 국가가 합쳐서 연방을 만들었다? 유고 연방이 꽤나 힘이 센 상태였겠네요.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구심점이라는 게 있었고 네. 또 하나는 명분이라는 게 있었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나 실리가 있었던 겁니다. 저 나라 사람들이. 네. 그래서 구심점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티토입니다. 티토의 출신 자체가 아버지는 크로아티아인이고 어머니는 슬로베니아인이고 아내는 세르비아인이다 보니까 어떤 민족 하나를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빨티산 활동에서도 각 민족의 지도부들을 다 어떻게 보면 끌어모음으로써 전국적인 그리고 주요 민족의 모든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구축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티토는 형제를 강조하면서 민족 국가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유고 연방으로 가자라는 어떤 슬로건을 내세웠고 그게 실제적으로 통할 수 있었다. 그건 역시 전쟁으로 다져진 그리고 전쟁을 통해 영웅이 된 티토라는 정말 강력한 카리스마적인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구심점 역할로 유고 연방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명분입니다. 그건 저는 공산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공산주의는 민족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면 이념상 배치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을 초월한 개념이에요. 근데 또 그 당시의 컨텍스트로 보자면 공산주의는 대단히 인기 있었던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수 있는 유토피아로만 인식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충분한 어필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티토가 실제로 세르비아인들도 만약에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카톨릭 신자였다면 지지 안 했을 거다. 티토가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지지를 했다라고 세르비아인들이 공개적으로 말할 정도로 그런 명분이 충분했다라는 이야기. 종교도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는. 네. 사실 뭐 공산주의라는 부분으로 얘기 나온 거는 네네. 종교를 초월한다라는 그렇습니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민족과 종교를 초월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의 갈등 자체가 일어날 수 있는 싹이 없는 부분들이니까 네네. 그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실질적인 이유인데 이게 이제 국력이라는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고 연방, 그러니까 유고라는 그 땅덩어리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사실상 소국으로 있으면서 어떤 걸 경험했냐면 외세의 침입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경험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분열되면 강대국에게 침공받고 한편 우리가 힘을 합치면 뭔가 부강하게 잘 살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인식을 특히 독일의 침략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미 공유를 했던 경험이지 않을까. 마음에 와 닿아요, 정말. 네. 마음에 와 닿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 큰 조직이 있잖아요. 그럼 네. 그 조직 안에 이제 여러 부서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부서들이 큰 조직을 위해서 다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좋은데 네. 이제 부서 간에 또 부서 이기주의들이 있어요. 네, 있죠. 하다 보면 이제 부서 간에 경쟁을 합니다. 네. 근데 그 부서 간에 경쟁을 할 때 뭐 그 부서에서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있고 돈도 많고 이러면은 뭐 어떤 부서는 그냥 확 나가고 뭐 이렇게 하지만 작은 부서들은 이제 규모에서 일단 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논의가 야 다른 부서하고 한번 우리 통합해서 가보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일단 경쟁력을 키우자. 네. 대학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요. 학과, 대학에서도
단과대학 큰 단과대학 있고 작은 단과대학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큰 데는 자체 힘이 딱 있잖아요. 작은 데는 야 우리 몇 개 좀 합해서 한번 힘을 발휘해 볼까? 근데 사실 이 시기에 유고도 역시 전쟁에 그런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부터 일어나려 그러면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해관계가 좀 통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요 시기가 전후에 이제 공산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대중적으로 인기를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군국주의나 나치나 파시즘이나 여기 협력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러시아 봐라. 쟤네 저렇게 못 살던 나라가 20, 30년 만에 저렇게 됐어. 뭘로 했어? 공산주의로 된 거 아니냐. 그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유고는 이렇게 하면서도 공산주의인데 유고 자체 민족주의가 되게 강해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참 특이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7개가 지금 합쳤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를 보면 공산주의 국가들 중에 민족주의가 강한 나라들이 소련으로부터 이탈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스탈린이라고 하는 존재는 공산주의에서 신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스탈린의 얘기는 그거 자체로 그냥 바이블입니다. 그 당시에 45년 이후에 독립한 나라들 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간 나라들은 거의 99%가 저희가 어떤 관공서에 가면 자기 지도자 사진들을 하나씩 걸어놓잖아요. 그거 걸어놓을 때 스탈린 사진이 항상 옆에 같이 걸려요. 그건 나라를 막론하고 그 정도로 스탈린은 절대적인 사람인데 여기서 벗어나는 나라들이 대부분 그 나라 자체 민족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그 나라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말 그대로의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가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민족주의로 가면서 공산주의에 탈을 쓴 사람들이 좀 있어요. 야 우리가 독립한다고 해가지고 공산주의를 했는데 오 스탈린이 와가지고 계속 간섭을 하네? 그래? 그럼 뭔가 우리 한번 조금 독자적인 길을 가볼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1950년대 중반에 제3세계 비동맹 국가 할 때 그쪽으로 많이 가죠. 근데 그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 유고하고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사실은 제3세계 내에서 굉장히 지도자적인 그런 위치를 가져요. 그래서 이제 유고에서는 티토, 근데 중국에서는 희한하게 그게 마오쩌둥이 아니고 사실은 쪼인라입니다. 우리가 주은래라고 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고 이제 이 부분에서는 서방 국가들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할 때 내가 정말 힘이 세가지고 상대방을 압도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지만 두 번째는 힘이 비슷하다 그러면 적을 분열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분열의 씨앗을 만드는 게 지금 이제 티토하고 중국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중국은 사실 왔다 갔다 해요. 나중에는 이제 중소 분쟁이 있지만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사실 중국을 바라보면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북한이란 변수입니다. 6.25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유고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어요, 여기는. 48년부터 일관적으로 우리는 스탈린 싫어. 우리 글로 안 가. 코민포럼 좋아. 우리 뭐 빠져도 좋아. 뭐 바르샤바 조약기구 필요 없어. 하면서 양쪽에 딱 중간에 서가지고 거기서 이제 독자 노선을 딱 걸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얘를 우리 쪽으로 끌어왔을 때의 힘의 균형에 균열이 갈 수가 있다. 이걸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티토의 힘과 영향력이 갈수록 사실은 커지는 거죠. 50년대 지나가면. 그럼 갈수록 커져야 되는데 아니 나름 외교도 그렇고 너무너무 잘하는데 아시다시피 유고연방은 흔들리게 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역시 문제는 돈입니다. 돈입니까? 예, 그렇죠. 나중에 저 미국 선거에서 아버지 부시 대통령하고 클린턴 대통령이 붙었을 때 모든 사람이 90% 이상이 아버지 부시가 이긴다 그랬어요. 골프전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클린턴이 한마디 딱 했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딱 그 마디 한마디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누가 한 사람 있지 않나요? 제가 칼럼에 한번 썼었습니다. 제가 본것 같습니다. 제가 칼럼에다가 그거를 인용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야, 바보야 문제는 일자리야. 제가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맞아. 이게 유고도 잘 나갈 때는 문제가 없어요. 잘 살면 이게 분열이 안 생깁니다. 우리가 이 2차 세계대전 얘기할 때 일본이 왜 저랬느냐라는 걸 했을 때도 사실 그 어려운 걸 하는 과정에서 사회 전체가 비정상적으로 갔던 얘기를 했던 것처럼 유고도 잘 나갈 때는 그냥 아유 티토가 이렇게 중간에서 참 무게추를 잘 잡는구나. 정말 저 사람 우리 민족을 위한 사람이 이러다가 오일 쇼크가 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실은 오일 쇼크 때 굉장히 큰 고통을 겪는데 유고는 사실은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나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물론 폴란드도 그랬어요. 폴란드도 그래서 80년대부터 자유노조 나오고 했지만 유고의 문제는 70년대 오일 쇼크가 타격을 주고 이걸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막 힘든 시점에서 티토가 죽어요. 이게 갖다 주는 충격이 엄청나게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런 임팩트를 줬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너무나 카리스마 있고 절대적인 지도자가 죽어버린 건데 사실 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비동맹주의를 계속 했었잖아요, 유고가. 비동맹주의를 하면서 나름 이런 표현에서 좀 그렇지만 짭짤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단적인 예인데 전쟁 영화 촬영을 하고 싶어요, 서방에서. 전쟁 영화 촬영을 하고 싶은데 서방제 전차에다가 뭐 붉은 별 하나 딱 해서 나오면 그 영화 보는 관객들이 아유 뭐야 그럴 거 아니에요. 고증 문제네.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했는데 유고가 그때 입지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T-34 엄청 많다. 그리고 군복도 다 소련군 군복하고 비슷해서 조금만 손보면 우리 할 수 있어. 이걸 던지니까 서방에 있는 영화사들이 전부 다 유고슬라비아에 가서 영화를 찍는 거예요. 그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철십자가 그렇죠. 철십자가 그게 그걸 유고에서 촬영을 했어요. 유고 녹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관객들이 다 뒤집어졌다고요. 오 진짜 T-34가 나오네. 이러면서 그다음에 진짜 소련군이 나오네. 그리고 인건비가 싸잖아요. 맞아요. 정말 소련군 같이 재파 전술하는 그런 걸 엑스트라를 동원해 주는 거예요. 영화 제작자 입장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걸로 굉장히 많이 짭짤했었는데 아무래도 체제가 흔들리는 거는 여러 가지 뭐 갈등 요인이 있겠지만은 역시 중요한 건 경제 문제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를 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티토이즘을 떠받치는 크게 세 개의 축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가 이제 외교적으로 비동맹 노선, 또 하나가 이제 각 개별 공화국의 이런 민족주의보다는 남슬라브 전체 민족 동질성을 강조하는 유고슬라비즘이라는 게 있는가 하면 경제적으로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의 다른 국가들 노선과는 좀 달랐어요. 유명한 게 그래서 자주관리 제도라는 것입니다. 스탈린주의와 이제 결별을 하고 독자 노선을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굉장히 혁신적인 분권적인 새로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한번 시험해 봅니다. 자주관리 제도라는 거는 전형적인 공산주의 계획 경제는 상부에서 다 목표 만들어 갖고 그걸 내려 보내 갖고 탑다운으로 다 이거 생산하고 이만큼 달성해 라는 것인데 반대로 이건 버텀업으로 각 생산 단위에서 경영자, 관리자와 노동자가 함께 이제 협의체를 만들어 갖고 자주적으로 생산 목표를 결정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버텀업으로 경제를 만들어 가겠다는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굉장히 많은 자율성을 주는 거죠. 거의 뭐 자본주의라고 해도 비슷할 정도로 이제 많은 권력 위양을 하는 것인데 이게 아까 얘기한 각 공화국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요인도 하나 있는 겁니다. 그만큼의 너에게 자유를 줄 테니까 그만큼 알아서 잘 열심히 해봐라.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인센티브도 파격적으로 제시하고 필요하다면은 대외적인 막 수출도 열심히 하고 외자도 유치하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하니까 이게 1957년에서 61년 사이에 2차 5개년 계획을 할 당시에는 무려 성장률이 연평균 8.5%에 달했습니다. 거의 뭐 일본에 맞먹는 그런 고성장을 달리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때만 해도 굉장히 좋았는데 한 가지 불안한 점이 비동맹 이걸 이용을 해갖고 서방으로부터 외자를 많이 유치하면서 이 외채가 점점점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뭐 처음에 경제를 일으킬 때 다소 좀 많은 이 외채를 가져가는 거는 어느 나라나 비슷한 전략을 취합니다만은 이 문제가 점점 70년대 오면서 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오일 쇼크를 부닥치면서 이제 경제에 뭔가 새로운 전환을 노릴 시기가 됐는데 이 자주관리 제도가 발목을 잡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항상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는 조직은 경영자들의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 어떨 땐 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좀 적극적인 변화를 갖다가 혁신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게 또 너무 자주관리 제도를 하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아, 우리 이거 좀 산업 업종 전환을 해야 돼. 효율화 해야 되라고 하면은 아, 나 우리 싫다. 그거 왜 자꾸 자르려고 하냐. 효율화하려고 하냐 하면서 거부하면서 이 당시 이제 혁신의 속도가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특히 비슷한 포지션에서 경쟁하고 있던 바로 우리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이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
유고슬라비아가 당시에 굉장히 역점을 둔 사업 중에 하나가 해외 건설 사업이었어요. 경제 자유화를 하면서 건설 노동자들을 막 중동이나 이런 데 보내갖고 거기서 건설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 무렵에 이런 전략을 채택한 나라가 또 누가 있었습니까? 대한민국. 그렇죠.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딱 나가서 그렇죠. 훨씬 더 경이로운 속도로 해내고 하니까 점점점 유고슬라비아가 이런 데서 경쟁력에 밀리고 또 한국도 점점점 경공업 국가에서 70년대 중화공업을 일으키면서 또 일본의 영향을 기술을 많이 받아오면서 앞서 나가게 되니까 혁신에 앞서 나가게 되니까 이제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80년대를 맞으니까 그동안 누적됐던 문제들이 결국에 다 골마 터져버린 거죠. 외채는 이미 80년대 초에 200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그 당시 GDP의 약 30% 정도 차지할 정도로 부풀렸는데 경제에서 이게 활로가 안 찾아지니까 이때부터 뭐 실업률도 폭증하고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심각해지고 하면서 민심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쪽 이런 경제개발도상국들끼리의 경쟁에서 유고는 뒤처지고 우리는 올라온 거네요. 네. 그리고 또 유고슬라비아 연방 내에서의 공화국 간의 갈등도 아주 심각하게 발생합니다. 남과 북의 경제적 격차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원인은 사실 슬로베니아나 크로아티아는 예전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 산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은 그 당시에 인프라가 비교적 잘 구축이 됐었어요. 철도망도 좀 더 많고 그리고 뭐 교육도 그만큼 잘 받았었는데 이쪽 남쪽 지역은 산악 지역도 많고 해서 공업을 일으키기도 사실 쉽지 않고 그만큼 교육 수준이 떨어진 상황에서 경제적 격차가 뭐 남쪽에 3배, 4배, 5배씩 이제 갈라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1970년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은 원래는 이 경제력을 맞추기 위해서 서로 각 공화국이 비용을 각출해갖고 좀 어려운 쪽을 이렇게 도와주는 분담금을 조성하고 있었거든요. 약간 이유 같은 느낌이 있었네요. 네. 근데 이 북쪽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에서 야, 오일 쇼크로 경제도 어려운데 우리 분담금 못 내겠다. 이렇게 버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너도 나도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고통 분담도 회피하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그 다음에 들겠어요. 아, 저것들 못 사는데 그냥 우리 따로따로 살면 안 될까? 그냥 우리끼리 살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이 반대쪽 남쪽에서는 아, 지들이 잘 사는 게 뭐 우리가 열심히 싸게 농산물 만들어서 먹여주니까 그런 거지 쟤들이 저런 거 고마워하지도 않네 하면서 서로 막 이제 경제력에 의한 갈등이 발생한 거죠. 이런 경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제는 점점 같이 사는 것보단 남남이 더 좋겠다라는 인식이 확산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미 분열의 조짐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70년대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크로아티아 봉과 같은 각 국가에서 공화국에서 민족주의가 대단히 대두되는 상황들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곳곳에서 봉기가 일어났고 이제 티토가 이걸 되게 강한 진압을 하긴 했지만 티토는 이제 대단히 걱정을 하게 됐죠. 특히 자기가 이미 나이가 80대예요. 티토 같은 경우는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죽은 다음에는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당장에 해줄 수 있는 거는 이 민족들의 불만을 다스려주는 거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74년도에 헌법을 바꿉니다. 신헌법을 만들어요. 근데 이 헌법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기존에는 그냥 연방제예요. 근데 이거를 느슨한 연방제 혹은 낮은 연방제 단계로 바꿉니다. 혹자는 이거를 거의 국가연합 단계로 바꿨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코소보를 포함한 2개의 자치주에 거의 공화국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는 2개가 공화국으로 추가가 된 거나 다름없는 수준으로 갔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6개 공화국과 2개 자치주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각각 선거를 이제 실시를 해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아요. 그럼 이 대통령이 총 8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대통령 부라는 걸 만듭니다. 그럼 이 8명이 대통령 부 다 구성원이 돼요. 근데 한 명씩 1년 동안 대통령을 돌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방정부 힘이 상당히 약해져요. 그러니까 통수권과 외교권을 빼면은 다 각 공화국이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각 공화국에게 유고 연방을 탈퇴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미 부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미 분리될 수 있는 부시가 이미 여기서 확 깐 거예요. 그래서 민족 갈등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걸 내세웠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들이 생겼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르비아계의 반발을 초래해요. 왜? 여기 코소보를 완전히 격상시켜줬기 때문에 또 보이보디아 같은 경우도 격상시켜줬기 때문에 세르비아 영토 안에 있는 국가들을 공화국으로 만들어서 불만이 상당히 크겠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시류를 생각해보면 합리적인 선택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서 이미 유고 해체의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그렇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굉장히 불안한 평화가 이어진 거였는데 그렇죠. 네. 티토가 사망한 지 불과 1년 후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코소보 자치구역에서 다시 한번 굉장히 큰 학생 시위가 일어나요. 코소보에서요? 예, 코소보에서 시위 수위가 굉장히 폭력적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학생 시위가 아니라 거의 폭동 수준에 가까운. 그러면서 이게 폭동의 주요 타겟이 누구였냐면 세르비아계였거든요. 네. 다시 한번 코소보에서 세르비아계 주민들의 탈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공백을 또 알바니아계 주민들이 차지하기 시작해요. 전쟁이 나기 직전까지 보면 코소보 인구가 약 210만이었는데 90%가 알바니아계입니다. 그러니까 유고 연방 내에 세르비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안에 있는 코소보라는 곳은 세르비아인들에게는 굉장히 성지와 같은 중요한 곳인데 사실 이 코소보에 진짜 사는 사람들은 알바니아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알바니아인들은 우리 공화국 만들어 달라 강력하게 주장하고 세르비아계 소수들은 아니 우리 공화국 되면 우리 어떻게 해요? 큰일 나요. 반대를 하고 있었는데 종교 분쟁의 깊은 역사가 숨어 있는 거죠. 알바니아계의 핵심은 이슬람들입니다. 사실 이 알바니아계는 남슬라브인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오스만 튀르크 지배 시절에 중간 지배 계층으로서 알바니아인들을 적극적으로 이민을 시켜갔고 그래서 세르비아인들을 통제했던 그런 구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알바니아인들이 세르비아인들을 어떤 핍박하는 관계였죠. 근데 나중에 이게 상황이 역전이 되니까 세르비아가 계속 알바니아인들, 코소보 지역의 알바니아인들을 거꾸로 핍박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세르비아계는 다시 한번 2차 대전 이후로 극단적인 민족주의가 다시 발로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여파가 쫙 미쳐서 흔들흔들 하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 안에서 갑자기 유고의 문제가 등장을 한다면서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바로 이 지금 나오는 밀로세비치다. 유고 해체와 전쟁에 있어서 가장 그 논란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세르비아 민족주의를 자극하고 언론 매체를 최대한 이용을 해가지고 89년 5월에 대통령이 됩니다. 세르비아 65%의 지지를 받아서. 65%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지지율이네요. 전혀 거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무명이었었는데요. 드디어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슬로베니아가 크로아티아가 동시에 같은 날짜에 독립 선언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더 이상 이제 유고슬라비아 유고 연방의 공화국이 아니다. 우리는 독립 탈퇴하겠다 이거죠. 우리는 연방을 지키고 싶어 하는데 저 슬로베니아랑 크로아티아가 지금 연방을 탈퇴하려고 하니 쟤들을 막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크로아티아를 공격하는 일이 남았는데 아니 느닷없이 축구는 뭔 얘기예요? 축구가 이 전쟁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독립과. 제가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축구 잘하는 축자랄 형님입니다.